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몇 달이나 지난 이야기지만 생각할수록 잊히지 않는 일이 있기에 이렇게 글로 쓰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과 저는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타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자주 마주치지는 못했지만 연애가 시작되고 그 남자는 제게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좁은 회사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만날 기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저도 그 정성에 조금 감동했던 것도 제일 컸고요. 예비 신랑은 제약회사의 영업직으로 있다 보니 직업 특성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사회성도 남들보다 뛰어나고 활달하고 더군다나 팀 리더였죠.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의 위상이 굉장히 높게 보였던 것도 있었어요. 아랫사람을 굉장히 잘 다루기도 했습니다. 저는 몇 달을 걸친 연애 끝에 회사에서 리더십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 남자라면 결혼을 해서도 가정을 잘 꾸리고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혼기가 꽉 찬 나이이다 보니까 서로 결혼이라는 숙제가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비 신랑과 우연히 저녁에 술을 한잔 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마침내 저희는 서로 부모님께 인사부터 하자는 의논에 서로가 의견이 맞았습니다. 어설프지만 술 기운에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집에 인사를 가는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당일 아침에 평소 아끼던 차를 끌고 제가 사는 원룸 앞으로 온 예비 신랑은 멋지게 차려입고 나타났고 저 역시 평소보다 조금 더 여성스럽게 신경 써서 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뵈러 갈 준비를 서둘렀어요. 제가 준비를 끝마치길 기다리는 사이 예비 신랑은 목적지인 우리 집 주소를 휴대전화기 내비게이션에 입력해 보더니 "우와, 엄청 시골이네." 라며 중얼거리길래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 예비 신랑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 뭐라고?" 중얼거린 말이 결국 저에게 들렸기에 지나칠 수 없었는데 예비 신랑은 심드렁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더군요. "아니, 주소가 끝까지 길을 찾지도 못해. 얼마나 시골에 사는 거야, 자기?" 라고 말하길래 저는 마저 립스틱을 바르며 대충 시골 동네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 전에 종종 말해둘 걸 살짝 후회도 들었습니다. "아, 내가 살던 읍내 옆에 신도시는 다 검색되던데 우리 시골 동네는 점점 인구수도 줄고 그래서 그런 건가?" 제 말에는 대꾸가 없던 예비 신랑이 지도를 보다가 결국 인상을 쓰며 저한테 다시 묻습니다. "여기 혹시 도로도 비포장 도로야?" 예전 도로가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곳은 이미 도로가 잘 깔려 있는 곳이라 아는 대로만 대꾸했습니다. "어, 곳곳은 아직. 근데 마을 입구는 길이 잘 깔려 있어서 걱정 마." 예비 신랑은 평소 차를 끌고 회사에 가지 않아요. 왜냐면 평소 지하철을 애용하는 게 자기 사정에 맞았던 건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기름값도 그렇고 제약회사 영업직이다 보니 평소 술자리도 많고 대리운전을 맡길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차를 아주 끔찍하게 아끼거든요. 제가 준비를 마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예비 신랑에게 먼저 제안했어요. "어차피 오늘 당일치기로 가는 건데 자기도 운전하느라 피곤하지 않을까? 우리 버스 타고 갈래?" 라고 하니 솔깃했는지 저를 보더니 "뭐 버스?" 저 역시 버스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는 걸 좋아해서 오히려 설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면 은근 경치도 볼만하거든. 그럼 그럴까?" 예비 신랑은 흔쾌히 제안에 동의하더군요. 예비 신랑 차에서 데이트를 하다 보니 조금 지겨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지방 소도시에 도착했어요. 목적지가 시골이다 보니 예비 신랑은 제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으며 꽤 재밌어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도시에서만 자라 내내 아파트에서 살아본 예비 신랑은 시골에 사는 삶이 약간 이상적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마침내 터미널에 도착하자 예비 신랑이 이게 얼마 만에 탄 고속버스인지 그래서 그런가? 난 조금 멀미 나던데 자기는 괜찮아? 라고 말하길래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나는 집에 올 때 자주 애용하니까 약 사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아이, 사나이가 돼서 멀미 하나를 못 이겨?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며 잠시 뒤에 마을버스로 갈아타 시골 읍내로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예비 신랑의 유쾌한 말투에 저는 안심하기로 했어요.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길이라 그런지 저 역시도 슬슬 긴장이 되더군요. 마을버스로 갈아타는 사이 아빠에게서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마침 농장에 나가는 길인데 읍내로 마중을 나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는 길,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택시를 잡을까 고민하던 찰나이기도 해서 대충 도착 시간을 알려드리고 익숙하게 예비 신랑을 데리고 읍내로 가는 마을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가는 내내 주변 풍경이 예쁘다는 둥 역시 제가 말했던 것 그대로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뿌듯하더군요. 저희 시골은 과수원이 많아서 정말 풍경이 예술이거든요. 드디어 시골 읍내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사거리에 내리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날이 좋아서 마실을 많이 나와 있으셨고 또 시골장에 서는 날이라 그런지 좁은 읍내 사거리가 복작복작거리던 날이었어요. 그 사이에 아빠를 찾는데 한참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제 눈에 띄는 겁니다. 아빠가 가끔 이용하시는 경운기인데 저희 집에서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경운기를 끌고 읍내 사거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어 저희가 서 있는 곳을 알렸습니다. 아빠, 여기에요. 라고 손을 흔드니까 옆에 서 있던 예비 신랑이 놀란 목소리로 저분이 장인어른이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대답했어요. 경운기를 끌고 나온 아빠는 저희를 태우기 위해 겸사겸사 근처에 나오셨다가 오신 길이라고 덧붙여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 반응이 영 탐탁지 않았던 건 이때부터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자 아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우대가 멀쩡한지 스캔을 먼저 하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자네가 지선이 남자친구구만. 반갑네. 내가 이의 애비라네. 아빠가 악수를 청하자 예비 신랑이 아빠의 손을 덥석 잡고 허리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마주 잡은 손을 흔들며 근처에 왔다가 마침 시간이 맞아서 두 사람 내가 데리러 왔네. 뒤에 타게나. 라고 말씀하셨죠. 갑자기 경운기 뒤에 타라는 아빠의 말에 놀란 나머지 네? 여기에요? 라고 말하며 예비 신랑은 아빠의 말에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여기서 집까지 가려면 꽤 시간이 걸려 아빠가 항상 차로 저를 데리러 나왔는데 아마도 경운기가 낯설었는지 머뭇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빠 행색도 첫 만남에 보이기엔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농장에 들렀다 오시는 바람에 무릎까지 올라간 긴 장화는 흙투성이었고 작업복으로 항상 애용하시는 옷이 유독 그날따라 지저분했습니다. 저는 결국 계속 버티며 올라타지 않고
저를 보는 예비 신랑을 설득시켰어요. 자기야, 여기서 가려면 어차피 걸어서는 힘들거든. 미안한데 이거 타고 그냥 가자. 어? 조심스럽게 권유하자 아빠의 노골적인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예비 신랑은 말문이 막힌 표정으로 결국 경운기 뒤에 올라타고야 말았어요. 저 역시 그의 옆에 같이 앉아 아빠가 운전하시는 경운기를 타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보니 시골에서야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도시 사람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었겠구나 싶네요. 저희는 엉덩이가 얼얼해지는 동안 한참 농번기철을 앞두고 비료를 뿌려대서 꾸리꾸리한 냄새의 논밭을 지나 집으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저희 집은 위치도 위치이지만 동네 입구 어귀에서 차가 들어오면 한눈에 보일 정도로 시야가 정말 끝내주는 지형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아빠가 몰고 오는 경운기를 보며 마당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경운기가 시동을 끄는 순간 예비 신랑의 입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터지는 겁니다. 엉덩이가 얼얼해 죽겠어. 소곤거리는 소리에 저도 괜히 미안해지더군요. 미안해. 라고 대답해주고 안색을 살피니 오는 길이 제법 피곤했던 게 맞았던 겁니다. 그래도 제 예비 신랑은 제법 긍정적으로 자기가 겪은 불편한 상황을 해석했어요. 아니야, 오는 길 꽤 멀더라. 안 그럼 우리 한참 걸었어야 했네. 그냥 내 차 끌고 올 걸 그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 다가오는 엄마가 예비 신랑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반갑게 맞이하셨고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을 마무리하셔야 한다며 다시 경운기를 끌고 과수원으로 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예비 신랑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고 아빠는 그런 뒷모습을 보며 제게 말을 했습니다. 지선아, 아빠 과수원에 경운기 놓고 거기서 차로 바꿔 타고 올게. 라고 말하는 아빠가 왠지 고생스러워 보여 가지 말라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으시잖아요. 라고 하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혹시나 필요하면 또 금방 가져다 줘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빠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런 아빠를 다시 배웅하고 저는 집으로 들어가 예비 신랑을 찾았어요. 엄마가 거실에 예비 신랑과 앉아 인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내 집으로 혼자 들어온 저를 보던 예비 신랑이 장인어르신은? 이라고 묻길래 아빠가 과수원에 다시 들렀다 오신다는 걸 설명했어요. 아, 과수원에 다시 갔다가 바로 오신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경운기를 놓고 오니 마니 구구절절 설명하기 싫어서 간단하게 대답했더니 경운기 타고? 아이고, 얼마나 멀어. 역시 내 차를 갖고 올 걸 그랬나 봐. 나이 드시면 더욱 승차감 좋은 차 타고 다녀야 해. 자기도 알지? 우리도 한두 해 나이 먹어가니까 느껴지잖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 라고 구구절절 늘어놓는 겁니다. 아무렴 엄마도 앞에 있는데 새파랗게 어린 자식들이 나이 운운하며 늙어간다는 소리를 하니 어색하게 그저 웃기만 하시는 얼굴이었어요. 엄마는 저녁을 준비하시겠다며 저와 예비 신랑에게 주변도 둘러볼 겸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지선아, 봄이라 제철인 나물들이 많아. 지금 아니면 못 먹으니까 여기에 몇 가지 뜯어와라.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아 그런지 시골에서 시기가 되면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 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 나서길래 불평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텃밭에 나아가 쭈그리고 싱그러운 제철 나무를 뜯는 저에게
아니,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풀을 뜯어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비 신랑이 오해를 한 것 같아서 다정하게 설명해 줬죠. 풀? 이거 제철 나물이야. 엄청 맛있는데? 향긋해. 서울에서 이런 거 사 먹으려면 손바닥만큼 사도 5천 원은 줘야 할걸? 이렇게 설명해 주니 불평하는 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텃밭에 나가 엄마가 심어두신 모종들이 자란 걸 보며 뿌듯해서 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영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와 멀미를 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먼 길 오게 된 저희 집 손님이니까 최대한 기분 좋게 접대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 역시 예비 신랑의 기분을 헤아리려고 노력했어요. 아, 속도 별로고 칼칼한 라면 같은 거 먹고 싶어. 여기 냄새는 왜 이렇게 똥 냄새가 나? 마을에 혹시 어디 배수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푸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여기는 청정지역이라 근처에 공장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덧붙여서 다시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 지금 철이 그래서 냄새도 별로고 그렇지? 비료 냄새야. 그래도 이따가 저녁 되면 상쾌하고 분위기 좋아. 이런 거. 라고 말하며 한 움큼 뜯은 제철 나물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먹다 보면 입맛도 살아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예비 신랑이 요즘 들어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인스턴트 식품만 찾아대던 게 떠올랐어요. 저는 싱그러운 채소들과 나물들, 그리고 과일나무에 열린 사과도 몇 개 따서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집으로 복귀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둘러 저녁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집은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이었는데 보기엔 평범해도 특별하게 직접 지으신 집이라 수리할 곳 없이 평생 손 많이 가지 않아 부모님이 이 집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배고플 텐데 어서 앉지. 예, 장인어르신. 조금 전 뚱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역시 제 예비신랑은 부모님 앞에서 쾌활한 얼굴로 넉살 좋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읍내에서 저를 기다리시다가 삼겹살을 사셨더라고요. 돼지 잡는 날 사온 거라며 귀한 거라고 특수 부위도 함께 올리시면서 말하니까 남자친구가 넉살 좋게 웃으며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아버님, 혹시 돼지 잡는 날만 기다렸다가 읍내 가시는 건 아니시죠? 그날만 기다리면서 숟가락 밟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 고기 잘 챙겨 드셔야 해요. 라고 발랄하게 말하자 순간 아빠는 해석하기 힘든 얼굴로 예비신랑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저야 제 아빠의 기분을 잘 안다지만 아마도 예비신랑의 말투나 어른을 대하는 성향을 마음에 썩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예비신랑은 그 분위기를 빨리 눈치채지 못했는지 한마디 덧붙이는 겁니다. 단백질 보충 젊을 때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나이 들면 아니거든요. 우리 제약회사 다녀서 제 말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자기야?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예비신랑이 툭 치며 동조를 구하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말을 어버버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농장 일을 오래 하시고 식성도 좋으셔서 매번 끼니도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드세요. 매년 해마다 받는 건강검진에서도 빨간불 하나 끈 곳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첫 술을 그렇게 뜨기 시작하고 엄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 맞다. 언젠가 우리 사위 오면 마시려고 아껴두던 거 있는데 하시면서 장식장에서 인삼주를 꺼내오셨습니다. 정말 귀한 인삼으로 담근 건데 집에 귀빈이 오지 않는 이상 따지 않는 거였어요. 뚜껑에는 어설픈 글자로 7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고 엄마가 식탁에 그걸 턱하니 올려놓고 잔을 가져오자 예비 신랑은 빤히 인삼주통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때? 맛있겠지? 엄마가 기분 좋게 국자로 술을 한 잔 떠서 내밀자 고개를 꾸벅이며 인삼주를 받아들고 아빠의 잔에도 술이 채워지자 두 사람은 조용히 잔을 부딪히고 맛을 보더군요. 정말 은은하고 맛있는 술인데 이거 도라지예요? 라는 말에 저희는 일순간 빤히 예비 신랑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장난치는 표정이었지만 부모님은 처음 듣는 소리에 조금 난감해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되게 귀한 인삼이야. 나도 담그는 거 봤어. 라고 말하며 제가 예비 신랑 옆구리를 툭 치며 한 소리 하자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시골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하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알잖아, 자기도. 제약회사 이름 아무거나 달고 와서 용 발톱이니 도라지를 산삼으로 둔갑시켜서 막 팔고. 변명치고는 오히려 더욱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말만 하길래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예비 신랑의 잔과 아빠의 잔에 한 잔씩 더 따라드렸습니다. 귀한 거라며 제가 조금 생색을 오버해서 냈더니 예비 신랑이 한다는 소리가 글쎄. 저는 사실 입이 싸구려라 그런지 아무래도 공산품이 입맛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주파예요. 귀한 술이니까 더 안 줘도 된다는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야 알아듣지만 처음 뵙는 어른들이 이해할 리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아빠가 술잔을 머금으시다 말고 내려놓으시고선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마셔도 된다네. 그리고 그거 소주로 담근 거야, 이 사람아. 라고 핀잔을 던지자 그제야 눈치를 챈 예비 신랑이 어버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구나. 예비 신랑은 아빠의 톡 쏘는 한마디에 갑자기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순간 싸해진 분위기도 그렇고 저는 이런 식으로 첫 만남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서둘러 냉장고를 열어 소주를 가져왔어요. 에이, 아빠, 그래요. 어차피 이렇게 귀한 거 2잔 이상 먹는 건 민폐지. 이제 이거로 드세요. 엄마 삼겹살에 더 올릴 미나리 없어요? 엄마도 역시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서둘러 대답하시며 일어나셨어요. 아빠도 조금 전 톡 쏴붙인 말이 마음에 쓰였는지 연거푸 예비 신랑의 잔에 술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예감은 역시나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예비 신랑의 혀가 슬슬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빠는 아까 인삼주 한번 맛보신 이후로 술을 입에 대지 않으셨어요. 왠지 술맛이 떨어지신 것 같기도 해 보였고,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신랑을 아빠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대화에 한참 끼어들었고 호응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삼겹살이 한창 익어 자신의 그릇에 쌓여가는 걸 빤히 보던 예비 신랑이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말하세. 혹시 여기 읍내는 소 잡는 날은 없습니까? 아빠는 예비 신랑의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다 말고 황당한 얼굴로 올려다 보시더군요. 저 역시 취한 이 남자의 눈빛이 불안해 그저 숨죽인 채 바라만 봤습니다. 아니, 마음이 슬퍼서 그래요. 슬퍼서. 어떻게 돼지 잡는 날만 기다렸다가 사드십니까? 제가 앞으로 소고기 사드릴 테니까 소고기 드시죠, 소고기. 라고 혀가 잔뜩 꼬인 목소리로 목청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자 아빠는 자네 소고기 좋아하나? 라며 되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의 부서 아래 직원들 대하는 술자리와 비슷한 분위기처럼 대화가 이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소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안 그래, 자기야? 라고 저를 보며 물었지만 저 역시 첫 만남에 이런 모습이 무척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야, 그만해. 많이 취했다. 라고 말하며 불안한 얼굴로 예비 신랑의 팔을 잡아 끌며 제지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순간 너무 얼굴이 화끈거려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는데 예비 신랑 덩치도 그렇고 힘도 좋아 뿌리치는데 힘들더군요. 아버님, 저희 데이트할 때 스테이크 많이 먹습니다. 라고 떵떵거리며 소리치는 예비 신랑이었어요. 아빠는 내내 예비 신랑의 풀린 눈과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결국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고기 많이 먹고 살면 못 쓰네. 단백질? 그거 중요하지. 근데 이거 라고 하시며 예비 신랑의 술잔을 툭툭 치며 훈계하듯 말씀하셨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독이야, 독. 자네랑 나랑 병원 가서 건강검진 한번 해볼까? 누가 더 건강한지. 예비 신랑은 한 방 먹은 듯 어색하게 뒷목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아무래도 평소 회사에서 하듯 하는 버릇이 이곳에서도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어른들을 대하는 일이 너무 없어서 그런지 조금은 다른 모습에 저도 잠시 실망스러웠어요. 고기를 다 먹고 난 뒤 엄마는 시원한 후식을 만들겠다며 김치를 말아서 국수를 내오셨어요.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할 망정 예비 신랑은 뭔가 승부욕이 발동했는지 결국 또 아빠를 발끈하게 만드는 말을 내뱉더군요. 아이, 우리 장모님 평생 손에 물 묻히셔서 이렇게 주름이 가득하신 거예요? 라며 저희 엄마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비 장모지만 저희가 결혼할 사이가 아니라면 이건 중년의 여성의 손을 덥석 잡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고 장모 손을 이렇게 첫 만남에 잡는 사람도 흔하지 않잖아요. 잠깐 찰나에 스친 상황이라 아빠도 저도 뭐라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국수 직접 하고 그러지 마세요. 손에 물 묻히지 마시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김치국수 밀키트 보내드릴게요. 요즘 도시 사람들은 그냥 뜯어서 삶기만 하면 다 되는 그런 거 먹어요. 앞불싸. 정말 튀어나오는 말마다 이건 의도나 뉘앙스, 예비 신랑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에 누군가 망치로 딱 때리듯 이제 확신이 들더라고요. 복잡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와중에 아빠가 불쑥 됐네. 그런 공산품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은 자신의 말에 거절한 아빠에게 언짢았는지 왜요? 편하기만 한데. 아버님 경운기는 안 불편하세요? 제가 바꿔드릴까요? 갑자기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아빠가 경운기 소리에 마침 너 잘 걸려들었다는 듯 예비 신랑을 노려보며 다시 물었어요. 내 경운기가 어디가 어때서? 라고 근엄한 목소리로 묻자 아닙니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라며 취해서는 낄낄거렸어요. 저는 결국 이제는 장단을 맞추지도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희적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예비 신랑이 제 옆구리를 툭 치는 겁니다. 자기야, 여기 중고차 파는 데 없어? 라고 말하는데 제 안색은 이미 새파래졌고 왜? 있긴 있어. 저기 옆에 신도시 단지로 가는 길에 있을걸? 이렇게 말하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아빠에게 고개를 획 돌리던 예비 신랑이 아버님, 제가 티코 한 대 뽑아드릴까요? 저 그만한 능력은 됩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예?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셋은
정말 넋이 나간 채로 예비신랑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예비신랑이 술에 취해 주절거리는 것도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바라보시던 엄마도 더 이상은 웃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하며 그 말을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가버리셨고 예비신랑도 그 모습에 어색해진 분위기를 그제야 읽었는지 마른 세수를 하며 술 취한 눈을 내내 껌뻑거렸어요. 엄마는 굳은 얼굴로 조용히 일어나 접시를 치우고 식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슬슬 정리를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예비신랑 팔을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황이 쎄한 걸 눈치는 챈 건지 예비신랑이 밖으로 나오자 먼저 입을 열더군요. 아유, 자기야, 나 많이 취했지? 라고 하는데 한숨만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 하는 수 없이 한 소리 뱉게 이르렀죠. 왜 그래? 여기 회사 사람들 술자리 아니잖아. 어른들이랑 우리가 유머 세대가 같아? 하며 기분이 나빠 더 이상은 받아치기 힘들어 느껴지는 그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비신랑은 자신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끝까지 인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에? 유머? 자기야, 나 아까 그거 진심이야. 진짜 티코 한 대 사드리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는데 저는 결국 예비신랑에게 기함하고야 말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 넋이 나간 얼굴로 예비신랑을 빤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똥냄새가 안 나고 이제는 진한 풀냄새가 좋다며 말을 늘어놓는 겁니다. 밖에 나와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자 술이 좀 깬 건지 예비신랑의 발음이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여태껏 회사에서 보아왔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실망스럽기만 한 이 남자와 이대로 결혼해도 될까? 이런 고민이 속에서 들어차는데 갑자기 기분까지 우울해졌어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을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 하며 기분을 전환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이 아빠가 저희를 찾으러 밖으로 나오셨고 예비신랑을 향해 걸어오시는데 마침 어디를 갈 채비를 하신 모습인 거예요. 아빠, 어디 가세요? 아빠는 저를 지나쳐 예비신랑을 부르셨습니다. 자네, 나 좀 보세. 제 표정 역시 내내 좋지 않은 걸 알아챈 예비신랑이 아빠의 부름에 성큼 다가갔어요. 예, 아버님. 그런데 아빠가 묻는 질문이 조금 의아했어요. 자네, 소 좋아한다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 저희는 분명 식사를 많이 했고 평소보다 과식을 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먹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배가 부른데? 라고 대답하자 아빠가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마침 읍내에 소를 잡기도 하는 날이라네. 꽃등심 사줄 테니까 따라서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빠에게 저는 또다시 멍한 얼굴로 이 사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시나 예비신랑도 배 터지게 먹고 나서 웬 갑자기 꽃등심이냐는 얼굴에 아닙니다. 아까 드린 말은 그냥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아빠는 물러서지 않고 아니네. 내가 손님 대접이 너무 푸대접이었지? 잠시 기다리세. 네, 차고에서 차를 끌고 나올 테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빠는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차키를 들고 차고지로 가셨고 그 순간 저는 잊고 있던 사실이 떠올랐어요. 저희 집에 차가 없는 게 아니었는데 예비신랑도 역시나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보며 차가 없는 게 아니었어? 라며 물었고 저는 있지 그럼. 어떻게 이 넓은 땅에서 경운기만 타고 다녀? 라고 대답하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예비신랑에게 말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더군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근데 왜 말 안 했어? 라며 저에게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몰려와서 저도 모르게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무슨 차 끈다고 구구절절 말할 나이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자 예비 신랑은 주춤거리며 그건 그런데 라고 대꾸하더군요. 정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뒷머리를 극적이면서 사태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아빠가 집 뒤 차고지에서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오셨고 예비 신랑은 차 맨 앞에 박힌 엠블럼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바로 벤츠였거든요. 지금 아버님 차가 혹시 벤츠야? 라고 물으며 갑자기 저를 원망하는 얼굴로 돌변하는 겁니다. 저는 한숨밖에 나오는 게 없었어요. 마침 예비 신랑의 꿈이 벤츠를 사는 거였는데 저희 아빠가 벤츠를 끈다고 말하는 게 유치해서 그간 말 안 한 것도 있었거든요. 운전석에서 내린 아빠가 예비 신랑에게 어서 보조석으로 타라고 손짓을 하셨어요. 무척 당황한 그런 예비 신랑의 모습은 저도 처음 보았어요. 주춤거리며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아끼는 이렇게 말하자 어른이 사준다는데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네. 어서 타. 내가 차 문까지 열어줘야 해? 왜 서울 사람들은 다 그런가? 라고 하시며 톡 쏘셨습니다. 예비 신랑은 아까 자기가 꺼냈던 말들을 곱씹는 듯 아차 하는 표정이었죠. 여기서 반전은 예비 신랑은 서울이 고향이 아니랍니다. 고작 몇 년 됐을까요? 이따금 동창들과 통화를 하면 나 이제 서울 사람이야 이 자식아.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게 저는 들을수록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결국 보조석에 올라타 문을 닫자 그 모습을 보던 아빠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저를 보지 못하도록 등을 진 뒤 조용히 말씀하셨죠. 지선아, 너 저놈 정말 좋아하니? 식사 시간 고작 2시간이었다. 그 안에 저 사람이 하는 행동만 봐도 아빠는 아닌 게 보이던데. 저는 제 속을 꿰뚫어 보신 아빠에게 놀라서 할 말을 잃은 채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하나 그저 고민만 했습니다. 어서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가 보기에는 우리 딸이 너무 아깝거든. 이렇게 말하시면서 제 대답을 느긋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갑자기 울컥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보는 눈이 너무 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올라가면 좋게 정리할게요. 라고 기죽어 말하자 오히려 아빠는 그렇지? 다행이다. 내 말에 동의하는구나. 그럼 아빠가 알아서 처리하마. 하시며 운전석으로 돌아가시려고 하길래 저는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아빠는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당기기 전 한마디를 하셨어요. 글쎄, 이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빠 믿어라. 그리고 우리 딸 꽃등심 사올게. 이 와중에 웬 꽃등심이냐며 반문하고 싶었지만 이미 운전석으로 올라탄 아빠는 차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을 어귀를 벗어나는 아빠의 차 후미등을 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서성이다 들어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뒷정리를 하는 엄마에게 다가갔지만 기분이 언짢으신지 아무 말도 안 하셨고 저도 그런 엄마에게 딱히 구구절절 예비 신랑에 대한 변명을 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일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가 가지 않아 아빠 차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앉아있던 저는 엉덩이에 불이 난 듯 뛰어나갔습니다. 혹시 다녀오는 그 사이에 또 무슨 실수를 하진 않았을까 내내 그 걱정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당에 들어서는 아빠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고기를 사러 함께 나갔던 예비 신랑은 온데간데 없고 아빠 손에 소고기만 들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은요? 당황해서 물으니 아빠는 기분 좋게 터미널에 내려줬다 라고 말하시며 콧노래까지 부르셨어요. 아빠, 이후 상황이 궁금해서 불렀지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고 집으로 들어가며 후식으로 꽃등심을 먹자고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이 빠진 얼굴로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네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휴대전화 진동 소리를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들자 예비 신랑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쌓여 있더군요. 다시 전화를 걸자 다짜고짜 흥분하고 격앙된 목소리에 예비 신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예비 신랑의 말에 평소답지 않게 화가 나 보여 저도 말없이 그냥 듣기만 했네요. 아빠가 그냥 혼자 들어오셨어. 나야말로 묻고 싶은데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예비 신랑이 하는 말이 글쎄, 아니 장인 어르신이 갑자기 정육점에 들어가셔서 꽃등심이라고 사서 내 손에 쥐어주시고는 뒷좌석에 다른 봉지 두둑하게 던지시더라고. 라고 말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차분하게 끝까지 경청했죠. 그런데 갑자기 왔던 방향이 아니라 도착한 게 글쎄 버스 터미널인 거야. 하는 말에 놀라서 저도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지금 진짜로 버스 터미널이야? 라고 하니 예비 신랑이 한숨을 푹 쉬며 이어서 말하는 내용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이대로 곧장 올라가서 나보고 혼자 집에서 소고기 먹으래. 한우라면서 이거나 먹고 떨어지래. 꺼지라고. 저는 황당해서 대답도 나오지 않더군요. 결국 예비 신랑은 그대로 버스를 탄 채 서울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아빠가 사준 소고기 1인분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정말 배 터지게 소고기를 먹어야 했어요. 표정 관리 하나 안 됐지만 아빠는 은근 통쾌한 듯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결국 예비 신랑은 가볍게 굴던 입방정에 소고기를 사러 따라 나갔다가 저를 2번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서울로 복귀해 평소 러브콜을 받았던 다른 제약회사에 이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예비 신랑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게 좋아서 그동안 좋은 조건에도 이직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저도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실제로 보게 되니 갑자기 정도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냐고요? 당연히 초반에는 예비 신랑의 미친 듯한 연락에 하루 일상이 불가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집에서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결혼해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느니 차라리 혼자 늙을 때까지 효도하면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공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뜸해지긴 했는데 헤어지자는 통보가 아무래도 인정하기 힘든 모양이에요. 최근 폐인처럼 지낸다는 말에 속이 상해 조금은 흔들리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대로 혼쭐이 난 예비 신랑, 이대로 다시 재회한다면 이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 인성은 절대 뜯어 고칠 수 없는 걸까요? 회사에서 항상 아랫사람만 대하는 버릇 때문에 잠시 감을 잃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밤이 깊어지는데도 요즘 그날의 일이 자꾸만 떠올라서 저는 밤잠을 설치게 되네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